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은 바이오노트의 후원으로 디다이머와 응고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디다이머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한두 번 이상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적용증이 좀 애매하기도 하죠. 또 결과값을 해석하는 것이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이 시간에 이제 응고개와 디다이머에 대해서, 그리고 DIC와 트롬보 엠볼리즘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알아보는 가운데 디다이머를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좀 방향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는 이제 응고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응고개는 그렇죠. 뭐 이제 개와 고양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생명체는 이제 혈액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혈액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혈액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든 간에 손상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혈관에 손상이 따르게 되고, 혈관 손상이 있게 되면은 혈액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또 응고개가 바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응고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1차와 2차와 3차 응고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차 응고개는 혈관이 이제 손상이 되었을 때 또 혈관이 수축을 통해서 블러드 로스를 이제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혈소판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1차는 주로 혈소판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혈소판이 혈관이 손상되어서 점막 하직이 드러난 네피아 조직이 드러난 부위에 이제 부착을 해가지고 형태가 변화가 되는 건데요. 이 부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그렇죠. VWF로 표시가 되는 폰 빌레브란트 팩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혈행을 따라 움직이던 혈소판들이 이 폰 빌레브란트 팩터가 존재하는 경우에 혈관 네피아 조직에 또 부착이 되어서 이제 응고개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혈소판은 보통 모양이 이렇게 이제 디스크 모양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이제 엉겨 붙어야 되기 때문에 혈소판의 모양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마치 무슨 이제 외부 기생충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돌기들이 많이 돋아나는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가 돼야 아무래도 그렇죠. 서로 이렇게 엉겨 붙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마개를 형성하는 것이 1차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2차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준비하는 게 또 1차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혈소판들이 서로 엉겨 붙어서 마개를 형성하는 것이 1차다.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응고개에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죠. 인자들이 연쇄 반응을 통해서 트롬빈을 생성해가지고, 트롬빈이라는 거는 혈전을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는 뜻이겠죠. 트롬부인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자, 이것에 의해서 섬유소1, 그렇죠? 피브리노겐, 섬유소1이니까 뭐냐면 섬유소의 전구 물질이죠. 이 전구 물질이 트롬본 작용에 의해서 피브린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피브린이 형성될 뿐만 아니고 이것이 또 트롬빈에 의해서 이제 13번 인자가 개입을 하면서 트롬빈이 크로스링크가 되어서 이제 비가역적으로,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폴리머를 형성하는 과정이 응고개에 이제 완결이 되는 건데, 2차에서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내인성, 외인성.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1차에서 혈소판들이 손상 부위를 덮으면서 이렇게 엉겨붙어서 마개를 형성하게 되고, 그 사이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피브린이 형성이 되면서 온전한 클랏이 형성되는 것이 2차다. 그 다음에 3차는 원복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응고개가 이제 가동이 됐다가 다시 이제 정상 복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작용하는 물질은 이제 플라즈민이고요. 플라즈미노겐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전구 물질이 티슈 플라즈미노겐 액티베이터에 의해서 플라즈민이 되면서 플라즈민이 이 클랏에 반응을 해서 대사 산물인 디다이머라든지 FDP 등등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응고개가 이렇게 1차와 2차와 3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차하고 2차, 3차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간단하게 관련된 임상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간단한 검사들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혈관이 손상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도말표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원형의 디스크 모양의 작은 혈소판들, 사실 이제 혈소판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혈액학 검사하게 되면은 백혈구나 적혈구에 관심을 많이 갖지, 혈소판은 이거 뭐야, 그렇죠? 가끔 이제 검사도 잘 안 되고 오류도 나고, 네, 그래서 계륵같이 생각했는데 응고개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 이 항성성 유지에 있어서 응고개는 또 매우 중요하거든요. 되게 비중이 있는데 혈소판이 이제 이렇게 응고개에서는 되게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이 디스크 모양의 혈소판들이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돌기들이 많은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이 돌기들의 끝에는 그렇죠. 이렇게 섬유소원이 달라붙을 수 있는 수용체가 또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포스파티딜시린이라고 하는 프로코아귤런트가 이제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돼서 그 위에서 이제 응고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바로 1차고 혈소판들이 서로 이제 엉겨 붙어 가지고 플러그를 형성하게 된다. 이 혈소판 그러니까 1차 응고계에 관련된 것은 뭐냐면 혈소판 숫자도 중요하고 그죠? 혈소판이 제대로 작동, 기능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폰 빌레브런트 팩터. 그래서 이제 1차 응고계에 관련된 질병에는 질병 기전은 사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혈소판이 감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혈소판이 한 2만에서 5만 개 마이크로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점상, 반상 출혈이 점막이나 피부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뭐 비출혈이라든지 혈변, 혈뇨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이제 폐에서도 출혈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에서 출혈이 되기도 하면서 아주 좀 치사적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이 2만에서 5만 그 이상이 되긴 하지만 뭔가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혈소판 감소증에서는 어느 정도는 또 기능 장애도 관여하는 경우가 사실 많기는 합니다만 순전하게 혈소판에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만에서 5만 이상 되는 수치에서도 임상 소견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역시 이런 전형적인 임상 소견, 점상, 반상, 출혈이 점막이나 피부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폰 빌레브란트 팩터 같은 경우에는 1차에 관여되긴 하지만 이 인자가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 임상 소견은 뭐 1차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점상, 반상, 출혈은 폰 빌레브란트 팩터가 결핍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 외의 증상들, 뭐 비출혈이라든지 수술할 때 뭐 지연 출혈이 된다든지 이런 임상 증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2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형된 혈소판의 돌기의 표면에 노출된 포스파티딜시린 여기 이제 PS라고 표시된 것이 다 포스파티딜시린입니다. 이 포스파티딜시린이 노출된 부위에서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돼 가지고 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응고계는 뭐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렇죠? 각각의 경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외인성 경로가 이제 응고계의 백본이고요. 그 다음에 내인성 경로는 그 증폭 단계로 요즘은 이제 이해되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폭 단계가 되게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외인성에서 시동이 걸려 악셀을 밟아주는 것이 바로 내인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7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공통 경로도 있습니다. 2차 응고계 그 인자들의 결핍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심재성 출혈이라고 합니다. 심재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출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혈복이라든지 혈흉이라든지 또 관절 혈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독특하게 비출혈은 1차에서도 자주 보이지만 2차에서도 비출혈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좀 독특한 임상 증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재성 임상 출혈이 또 이제 피하에서 나타나면서 피하 출혈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2차고요. 고양이에서는 사실 응고병증은 좀 드물기는 하지만 고양이에서도 있는데 고양이에서는 이제 12번 팩터 뭐 응고기의 계륵이라고 할 수가 있는 컨택트 팩터 12번인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응고 단계에 관여는 하지는 않지만 이 12번 팩터 또는 이제 뭐 하게만 인자라고도 합니다. 하게만 인자라고 하는 것이 고양이에서는 선천적으로 결핍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검사상에서 지연이 되거나 뭐 수술하면서 지연 출혈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에서는 이제 데본렉스 품종에서는 이 비타민 K 의존 인자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죠? 그렇죠? 2번과 7번과 9번, 10번 인자들이 비타민 K, 그렇죠? 2번, 7번, 9번, 10번 인자들이 비타민 K 의존성 인자들인데 이 인자들이 활성 상태가 되려고 하면은 그 카르복실라제라는 효소의 관여가 필요한데 데본렉스에서는 그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져 가지고 또 선천적으로 이제 출혈 소인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PT, APTT, 그렇죠? APTT, 그 다음에 TT 이 세 가지가 이제 응고계를 스크린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PT는 외인성, 또 APTT는 내인성, TT는 공통 경로. 여기서 이제 이 공통 경로라는 것은 뭐냐면 피브리노겐의
단순히 뭐 농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롬빈 작용에 의해서 피브리노겐이 얼마나 피브린으로 잘 형성이 되는가, 일종의 피브리노겐의 기능 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TT 또는 뭐 TCT, 그래서 트롬빈 클라 타임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PT 경우에는 뭐 OSPT라고 그래서 원스톱 프로트롬빈 타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3차는 이게 클랏이 형성이 되었을 때 뭐 적절한 시점이 되면 또 이 클랏을 또 제거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여기서 클랏이라고 할 때 특히 피브린을 이제 대사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작용하는 것이 바로 플라즈민인데, 플라즈민 노겐에서 유래하게 되고요. 플라즈민 노겐은 티슈 플라즈민 노겐 액티베이터에 의해서 활성이 되고, 이때 이제 대사 산물이 바로 FDP나 D다이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응고계는 아주 정밀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면서 이제 이 항상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잘못해서 활성화가 되면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자연적인 인히비터들이 있어서 응고계가 또 활성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잘 억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물질이라든지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제 손상되지 않은 내피세포도 항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엔티트롬빈, 항트롬빈 검사, 또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응고계를 이제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인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DIC 상황이라고 한다면, DIC나 트롬보 엠볼리즘 상황이라면 이제 이 인히비터 시스템이 소모가 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죠. 밸런스가. 그래서 자극과 억제의 그 균형이 깨져버리면서 교란 상태로 빠지는 것이 일종의 이제 DIC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D다이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D다이머는 아까 말씀드려도 이 플라즈민이 클렛에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산물이게 되는데, 이 D다이머하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던 이 피브린의 대사 산물인 피브린 디그레데이션 프로덕트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피브린 디그레데이션 프로덕트는 피브리노겐이나 솔루블 피브린, 아까 제가 이제 응고계가 2차가 활성이 될 때 트롬빈에 의해서 피브리노겐에서 피브린이 형성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때 만들어지는 피브린은 1차적으로는 솔루블 피브린이고 불완전하고, 이때 13번 팩터가 관여를 해서 크로스 링크된 피브린 또는 폴리머를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해야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솔루블 피브린하고 피브리노겐 대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FDP고, 그 다음에 크로스 링크 피브린이 형성된 후에 대사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D다이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D다이머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몸 안 어디에선가 조직 손상, 세포 손상이 있으면서 혈관 손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응고계가 작동을 제대로 했었구나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피브리놀리시스의 에비던스가 바로 D다이머입니다. 그죠? D다이머. 근데 이제 D다이머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마커가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질병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응고계, 그렇죠? 응고계가 활성됐다가 회복됐다는 증거일 뿐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피브리놀리시스, 섬유소 용해가 있었다는 마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도움이 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특이도가 낮은 이런 마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D다이머가 이제 증가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일단은 뭐 수술, 아주 대표적이죠. 수술의 경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중심으로 보면은 수술이야 뭐 내가 이제 도움을 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개와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은 수술이란 건 뭐냐면 수의사가, 그렇죠. 수술 칼로 내 몸을 여기저기 헤집은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조직 손상이 있으면서 혈관 손상을 유발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저기서 이제 응고계가 가동이 되면서 피브린이 형성이 되고, 그 피브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D다이머, FDP 여러 가지, 그렇죠. 피브리놀리시스의 표지자들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염증이나 종양도 뭐 염증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 염증 상황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외부 피부에 뭐 손상은 없다 하더라도 내부 장기 병변, 그렇죠. 내부 장기 조직들에서 손상이 있으면서 이제 클랏 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어때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응고계가 가동을 하면서 손상된 부위에 클랏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용해되면서 또 D다이머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열사병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또 그렇죠. 예, 비정상적으로 이제 응고개가 활성되는 가운데 또 피브린이 만들어졌다가 또 대사산물이 만들어지면서 D다이머가 증가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유출액, 고단백성 유출액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그냥 고단백성이 아니더라도 트랜스데이트에서도 그렇고 혈복이나 혈흉에서도 경로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트롬빈이 활성이 되고 그다음에 플라즈민도 활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D다이머가 증가가 되고 혈중으로 흡수가 돼서 혈중 농도를 증가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바로 혈전증이라든지 DIC 상황에서 당연히 그 D다이머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상황은 혈전이 과도하게 많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성이 됐다가 이제 대사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D다이머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죠. 한번 이제 보고된 논문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에 보고된 논문을 보시면은요, 군을 3개로 나눴습니다. 건강한 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군, 그다음에 이제 아프면서 트롬보엠볼리즘과 DIC가 있는 환자군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제가 농도를 좀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로 좀 바꿔놨는데요. 예, 다양한 농도에서 물론 이제 건강한 경우에는 다행히 그렇죠. 5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에서만 주로 발견되긴 했지만 질병이 있는 다른 군 가만히 보시면 사실은 이 군들은 다 뭐냐면은 DIC나 TE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의 질병들을 볼 수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 검사한 시점에서 트롬보엠볼리즘과 DIC가 있는 환자군과 또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DIC가 없다 하더라도 다양한 농도로 D다이머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DIC가 있는 경우도 심지어는 5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에서도 그렇죠. DIC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거를 이제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제 위양성이 되게 많다는 얘기고, 그렇죠. 위양성이 되게 많다는 얘기고, 다르게 말로는 이제 특이도가 매우 낮다 이런 얘기예요. 네. 특이도가 매우 낮은 것은 참 이게 그렇죠.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검사는 아니죠. 사실은 네, 썩 좋은 검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특이도가 낮은 것은 이제 폐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가격도 너무 비싸다 그러면 사실 사용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 폐기가 돼버리는 건데. 적당히 그죠 어베일러블 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상되는 상황에 국한해서 선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특이도가 낮은 검사들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3년에는 이 트롬보엠볼리즘만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역시 컨트롤군에서는 25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매우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종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부전, 간부전 또 심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라든지 수술한 경우에 또 조사를 했고 트롬보엠볼리즘이 실제로 있는 경우를 쭉 조사를 해봤는데 물론 트롬보엠볼리즘에서 나타나지 않은 농도 범위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죠? 트롬보엠볼리즘이 나타난 농도 범위에서도 그렇죠. 트롬보엠볼리즘이 없는데도 이렇게 D다이머가 증가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사실은 트롬보엠볼리즘이라는 것은 DIC도 진단하는 게 만만치는 않지만 트롬보엠볼리즘은 사실은 더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D다이머라는 것은 뭐냐면 트롬보엠볼리즘이나 DIC의 특이성 있는 마커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피브리놀리시스, 혈전이 형성됐다가 다르게 말하면 조직 손상과 혈관 손상이 있어서 응고개가 가동이 됐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농도로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2018년에는 이렇게 수술에서도 증가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증가하는가 이제 조사한 논문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정형외과 수술이나 이제 중성화 수술 받은 이제 45마리 다 검사 시점에 DIC나 트롬보엠볼리즘은 없었고 그 다음에 잘 회복된 케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했는데 수술 이후 하루 정도 지날 때까지 검사해 봤을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뭐 한 700대까지도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D다이머를 용도에 맞지 않게 그렇죠? 어떤 필요한 경우에 딱 맞춰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 이 D다이머가 어떻게 혼란을 더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그렇죠. 좀 과한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검사도 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 임상 소견을 고려해서 좀 더 이렇게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몸 안에서 섬유소가 형성되었다는 이제 증거죠. 말하자면 D다이머는 그런 거긴 하지만 트롬보엠볼리즘이나 DIC에 특화된 검사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스크리닝 검사로서 뭐 건강검진에 포함될 성격의 검사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단일 검사도 비추천되고요. 예, 추천되고 우리는 검사하려고 한다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응고개 검사. 사실 이렇게 특이도가 낮은 검사들은 그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점을 극복하려고 한다면은 조건 또는 이제 상황이 맞는 경우에 선별해서 검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관련된 검사를 이제 패널로 검사하는 것이 한 가지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응고개를 보는 거니까 다행히 우리가 이제 그렇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PT, APTT도 있고 CBC에서 혈수판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했지만 혈수판은 사실 응고개에서는 되게 중요한 축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엔티트롬빈 검사도 가능하다면 이런 검사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검사하게 되면은 트롬보엠볼리즘 DIC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IC하고 트롬보엠볼리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사실 너무나 복잡한 병태생리라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DIC는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opathy에서 이제 혈관 내 파종성 혈관 내 응고병증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은 그냥 응고개가 총체적인 난국 상황에 빠진 거죠.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아주 항상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이다. 자, 이 DIC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방아쇠가 되는 거죠. 트리거가 되는 질환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명 우리가 이제 하이 리스크 디지즈라고 해서 이제 목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탁 DIC가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원발 질환이 될 수가 없고 항상 속발성이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이 있는 상황에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국소적으로 이렇게 응고개가 이제 그 활성화되는 거죠. 사실 뭐 이제 이 기저질환의 대부분이 조직 손상과 혈관 손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활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트롬빈이 과다하게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제어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저질환이 뭐 제대로 잘 그렇죠? 진압이 안 되고 진정이 안 되고 좀 더 악화된다든지 또는 다른 뭐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응고개가 과활성화된 상태에 완전히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그 총체적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DIC의 전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과도하게 트롬빈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응고개 활성 단계 상태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미세혈전들이 생겨서 뭐 임상 증상이 좀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단계까지는 보통은 그렇게 임상 증상이 좀 심하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때를 여기 스펠링이 이제 약간 철자가 하나 빠졌네, 그렇죠? 5V 그렇죠? 이런 단계는 임상 증상도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현성 DIC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런 정도로 그냥 통제된 상황에서 DIC가 진행되다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크로닉 DIC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통제가 되니까 이제 compensated DIC 그래서 보상성 DIC다 이렇게도 되기도 합니다. 사실 뭐 DIC 물론 이제 보통 치사율을 한 60%로 잡기도 하지만 또 항상 그렇죠 죽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보상성 DIC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고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가 되다가 그렇죠. 이 기저질환과 여러 가지 복잡한 기전에 의해서 항진된 상태, 요때가 이제 바로 이 non-overt DIC 단계다 보시면 되고, 요 단계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합병증 상황에 이제 응고개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렇죠. 응고개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국소적인 것이 전신적으로 이제 파급되어 나가는 경우, 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현성 DIC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더 과활성화가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의 셧다운 상태로 가버리는 완전한 소모에 의해서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오버월트 DIC, 현성 DIC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응고인자들의 소모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혈소판도 소모가 심하고 그 다음에 응고인자들도 소모가 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섬유소 용해는 또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억제 인자들이 많이 또 이제 제거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응고개가 이제 타오르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좀 빠지기는 했지만 또 MODS와 같은 멀티오간 디스펑션 신드롬 같은 상황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로 베스큘라 트롬비, 그러니까 파종성으로 혈관 내 미세 혈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혈행의 흐름을 막아서 그렇죠. 기관의 이스케미아를 유발을 해서 또 기능 손상을 유발시키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개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출혈 소인이 좀 강하긴 하지만 개에서도 이렇게 마이크로 트롬부스에 의해서 또 기관의 기능이 상실되는 이런 임상 증상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제 DIC 자체가 발생 빈도가 낮기도 하고요. 그러나 고양이는 출혈 소견은 거의 없다고 보고 주로 이제 혈전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인터넷 찾아보면 자료가 많이 있는데 좀 인터넷 자료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이렇게 DIC의 병태 생리가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 두 가지로 이렇게 파종성으로 그렇죠. 전신 혈관에 이렇게 미세한 혈전이 생기면서 여러 오간들의 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또 이제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기능이 또 마비가 되는, 그죠? 기능이 저하가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응고개가 과활성화되면서 이 응고개는 과활성화된 것은 사실은 또 염증을 또 촉발하는 원인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응고개의 이니비터들은 사실은 또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데 이니비터들도 소모가 되면서 국소의 염증이 사실은 더 이렇게 심화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혈수판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응고인자도 소모가 되고 또 피브린 용해가 활성화되고 이 산물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기존에 남아있는 혈수판이나 응고인자들의 또 작동을 방해하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응고개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서 출혈 소인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DIC다. 예. 한 치사율을 한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IC는 원발 질환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하이 리스크 디지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D다이머를 검사하려고 하시면은 이 하이 리스크 디지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두고 계셔야 되겠죠. 좀 더 프랙티컬하게는 이제 중환자, 응급 중환자 상태가 이제 일단 D다이머를 적용해야 되는, 그렇죠. DIC를 의심하고 스롬보 엠보리즘을 생각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질병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원충 여러 가지 감염증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종양과 염증에도 보시면 창상이라든지 IMHA, 췌장염, 열사병 요즘은 또 여름에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서 열사병 환자들이 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또 한여름철이 아니더라도 봄에서 그러니까 초여름 단계에서도 이렇게 열사병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개체마다 이제 감수성이 좀 다르다 볼 수 있는데 혈관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서 이렇게 DIC 발생률이 높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혈관에 용혈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폴리사이테미아나 이런 당뇨병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또 종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어큐트 튜머 리시스 신드롬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DIC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이 리스크 디지즈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논문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제 종양인 경우에는 혈관 육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선암종, 그 다음에 폐선암종 이런 경우에 한 12.2% 정도의 DIC 발생률이 있다고 하고 IMH의 경우에는 한 45% 정도. IMH의 치사율도 좀 비슷하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IMH에서 치사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DIC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열사병인 경우에는 이제 논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9%에서 77%까지 다양한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기도 하고요. 치사율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이제 그래프는 그 열사병과 관련된 케이스입니다. 열사병과 관련된 건데 처음 내원 시점 여기서 이제 이 회색 실선은 비생존군이고요. 검정색 실선은 생존군인데 24시간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모니터링 했을 때 내원 시점에 DIC가 없다 하더라도 24시간까지 이렇게 쭉 모니터링 해보면 오히려 내원하면서 대증 처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DIC로 발전되는 게 더 많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IC 경우에는 응고개가 과활성화가 되면서 나중에는 전신적으로 파괴되면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는 DIC의 총체적 난국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혈전증은 DIC하고 조금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기도 하죠. 뭐 DIC 상황에서 혈전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혈전이 생기는 경우는 또 반드시 DIC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이 리스크 디지즈가 각각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가 있기는 하지만, 뭐 혈전이 생기는 상황과 DIC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좀 더 다른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제 버코우라는 또 이제 선생님께서 예전에 또 주장한 바에 의하면은 뭐 지금도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과응고성 상태, 여러 가지 질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응고개가 약간 활성된 상태로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반드시 혈전이 생기는 건 아니고, 뭐 혈행의 흐름도 중요하죠. 정체가 됐거나 또 그다음에 성상이 좀 바뀌거나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내피세포의 손상, 요 세 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혈전이 잘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은 혈전이 잘 생기는 경우, 왼쪽은 이제 DIC가 생기기 쉬운 그런 질병군인데, 보시면은 몇 가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겹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겹치지는 않으니까 DIC가 잘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혈전이 잘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사실 혈전, DIC는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좀 접근하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혈전, 색전증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렵긴 하죠. 그나마 이제 디다이머가 이제 우리에게 또 참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이것도 역시 관련된 임상 소견, 그렇죠? 그 다음에 연속적인 디다이머의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좀 한계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우리가 접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논문 자료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혈전이 생긴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사실 디다이머 자체로만 놓고 봐서는 디다이머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검사를 같이 병행하는 거죠. PT, APTT, 엔티트롬빈, 혈소판,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선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이 리스크 디지즈들이 있으니까 그런 질환에 이환된 환자들이 내원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검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예, 2013년에는 펄모너리 엠볼리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 않은 환자들과 이제 비교해가지고 PT하고 APTT, 그다음에 피브리노겐 같이 검사했는데, 쭉 보시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임상 소견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별 도움을 받기가 참 힘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영상 연구도 좀 필요하겠고, 예, 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디다이머는, 그렇죠, 디다이머는 몸 안에서, 그렇죠, 조직과 혈관이 손상돼서 응고개가 활성화되었다가 회복됐다는 증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특이적이다. 그래서 단독 검사는 추천드리지 않고, 하이 리스크 디지즈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하이 리스크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선별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임상 소견 고려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 처음에는 이렇게 혈소판하고 디다이머 정도를 검사하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좀 심하지 않을 때는. 그러나 이제 이것이 뭐 치료가 잘 안 된다든지, 그렇죠,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상태가 좀 악화된다, 이럴 때는 연속적으로 검사하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PT, APTT, 뭐 엔티트롬빈 같은 검사들을 실시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보는 게 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임상 증상에서 이미 DIC가 완연하게 진행된, 아까 오버월드 DIC 상태에 빠진 것 같다 싶은 환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일단 뭐 어떤 출혈 소인이 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트롬보 엠볼리즘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싶은 환자들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디다이머, PT, APTT, 혈소판을 같이 검사하셔가지고 연속적으로 보는 것이 환자 치료 반응과 예후 평가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011년에는 이 몇 가지 검사에 기초해서 간단한 산술식으로 DIC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스코어링 시스템도 수의 쪽에서 이제 소개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이렇게 일단은 검사를 피브리노겐, PT, APTT, 그 다음에 디다이머 검사를 하셔서 이렇게 산술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바빌리티를 보는 건데,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뭐, 그렇죠, 또 애매한 경우에는 또 이런 산술식도 고려를 하셔서 엑셀에다 이렇게 펑션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냥 결과값만 들어가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응고개도 좀 알아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디다이머가 어떤 성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디다이머의 성격은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매우 비특이적이다, 그렇죠? 비특이적이어서 여러 가지 아픈 상황에서 얼마든지 증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첫 번째 뭐냐면 하이 리스크, DIC 하이 리스크 디지즈에 선별해서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검사, 그렇죠? 변화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할 수 있으면 패널 검사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혈소판, 좀 소홀하게 대했을 수도 있는 혈소판 중요한 겁니다. 혈소판이 계속 그 수준인지 감소하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혈소판, 그 다음에 이제 디다이머하고 APTT하고 PT 같이 병행해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로 이제 외국 사례고요. 자, 췌장염 환자입니다. 췌장염 환자에서는 디다이머만 검사했을 때 보면은 어떤 경우는 뭐 11mg/리터 정도까지도 심하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제 DIC가 아니더라도요. 이 환자 이제 10살 코카스파니엘이고요. 이틀째 기면, 식욕저하, 설사 증상 등으로 내원했습니다. 1차 병원에 갔는데 글쎄요, UTI만 진단한 상태에서 항생제 처치가 들어갔는데 상태가 너무 악화가 되어서 응급으로 이렇게 내원했던 환자인데, 내원했을 때 체온은 정상이었지만 빈맥도 있었고요. 복통이 또 매우 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하이 리스크 디지즈 상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혈소판 디다이머, 또 APTT, PT 등을 이제 같이 검사하면 좋겠죠. 자, 첫날 데이터를 보시면 혈소판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장 상한치였고. 그 다음에 응고의 검사를 보시면은 PT, APTT 좀 미약하게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엔티트롬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디다이머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은 지금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있으면서 상한치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일관성이 적기는 하지만 나머지 값을 생각해 봤을 때는 임상 증상도 봤을 때, 그렇죠, 최소한 non-overt DIC 또는 DIC의 초기 단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췌장염에 대한 이제 대응 처치도 하게 되면서, 그렇죠, DIC 예방을 위해서 이 프레시 프로즌 플라즈마도 적극적으로 투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7일까지 봤는데 다행히 이제 이 수치들의 변화가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태가 호전이 되고 이제 퇴원했던 이런 환자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혈소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혈소판을 보시면 이게 처음 내원일 때 이렇게 레퍼런스 레인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혈소판 아까 뭐라 했냐면 응고개의 처음 발판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혈소판이 또 사실 너무 낮으면은 응고개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뮨 메디에이티드 트롬보사이토페니아 같이 혈소판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DIC가 잘 안 진행될 수도 있고, 치료가 되면서 혈소판 수가 늘어나면서 DIC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거든요. 자,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혈소판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 경우 보면 혈소판이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으면 상한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DIC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은 사실 이제 임상병리 검사들은 이 변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변화. 어떤 한 시점에서는 감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래 이 환자가 당연히 소mon을 했을 텐데 원래는 더 높은 수준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높은 수준이었었는데 감소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반복해서 검사하는 게 중요하고 다른 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검사했을 때 뭔가 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렇죠, 하나의 병태 생리로 묶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메닝고 엔세팔라이티스, 이제 원인을 좀 알 수가 없는 메닝고 엔세팔라이티스로 진단된 환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스테로이드 투여가 들어갔던 환자고요. 또 합병증으로 췌장염이 발병해서 응급으로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내원 시에 보면 체열할 때 이제 지혈이 이제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발패드하고 이제 꼬리 쪽에 이제 변색이 되는 이런 상태로 내원을 했습니다. 이미 그쵸, 뭐 그쵸, 지혈도 이제 잘 안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변색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DIC의 이제 오버트 단계, 그렇죠, 현성 DIC 단계로 이미 접어드는 것 같은 이런 임상 소견을 갖고 내원했는데, 보시면 첫날은 혈소판이 아직 레퍼런스 레인지 있기는 했지만, 그렇죠,
연속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감소하는 추세였고 D다이머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T하고 APT 심하게 증가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제 혈수판은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긴 하지만 나머지 검사를 봤을 때는 그렇죠. 또 이 경우에 이제 아까 앞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그렇죠. DIC 스코어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셔서 접근하셔도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뭐 임상소견이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DIC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행히 적절한 처치가 되면서 이 환자는 그렇죠. 수치가 정상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정상화되면서 이제 회복 단계로 들어갔던 그런 환자인데 자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해서 검사할 뿐만 아니고 치료 과정 중에도 계속 이렇게 패널로 해서 반복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어쨌거나 환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많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도 이제 또 외국 사례이긴 하지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파종성으로 진균증 발생하는 예가 좀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이제 뭐 항암 치료를 받거나 뭐 쿠싱 환자에서 면역 저하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종성으로 진균증이 발생하는 예가 있는데 이 환자는 그것도 그거였지만 이렇게 혈관염이 문제가 돼가지고 급성적으로 혈관염이 합병증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제 현성 DIC가 발생하면서 폐사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7살입니다. 7살. 한번 이제 비출혈에 임상 소견이 있었습니다. 비출혈은 사실 이 국소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출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또는 DIC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는 증상이라는 거. 5개월째 증상들을 보면은 뭐 열도 나고 기력 저하도 있고 뭐 식욕도 감소, 체중 감소, PUPD, 신경 증상까지 다양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원했을 때 이렇게 호흡도 빨라지고 그렇죠? 너무 맥박도 빨라지고 그래서 다소간 그래도 조금 이제 DIC가 좀 의심이 되는 이런 임상 소견을 갖고는 있었죠. 검사했을 때 일단 혈수판은 매우 낮았습니다. DIC에서 앞에서는 제가 이제 정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DIC에서는 이렇게 혈수판 수가 매우 낮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너무 또 낮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렇죠 면역 매개성으로 이게 혈수판이 낮아지는 그런 병태생리도 좀 같이 겹쳐져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왜냐하면 진균증에서는 여러 가지 그렇죠 면역계의 디스오더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의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응고개 검사도 맞아 검사했는데 PT, APTT 충분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만 D다이머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논문 자료 혹시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지만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DIC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DIC는 아주 높은 D다이머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낮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병태생리, 기저질환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자, 이 환자 일단은 DIC로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들어갔죠. 그렇죠? 수혈도 해주고, 뭐 프레시 프로즌 플라즈마, 비타민 K 등등. 그래서 이제 수치를 다소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항진균제 처치가 들어갔는데 그 후 이제 24시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맥박도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지고 이제 저혈압도 오고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는 참 이게 상태가 거의 현성 DIC로 완전히 무르익은 듯한 이제 상태로 이제 응급실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때 검사 결과를 보시면 PT, APT가 다시 원래 상태로 낮아졌고 D다이머는 좀 더 높아졌고 혈수판도 원래 상태로 떨어졌고 피브리노겐도 이렇게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유소 1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섬유소 1과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검사가 이제 TCT 그렇죠? 공통 경로도 보는 것도 있는데 왜 이건 검사 안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섬유소원은 당연히 그렇죠? DIC에서 핵심이 혈수판 섬유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섬유소원이 DIC 상황이면은 많이 소모가 될 것 같은데 어떤 DIC 환자에서는 섬유소원이 정상일 수도 있고 심지어 증가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혈수판과 같은 논리로 보시면 되는데 섬유소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응고개에 필요한 단백질이긴 하지만 이제 급성으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간에서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CRP처럼 급성기 반응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저질환에서는 애초에 섬유소 원이 매우 높은 거죠. 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DIC가 진행이 되면서 소모가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브리노겐 농도가 여전히 높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정상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임상병리 검사는
그 한 번 검사에 몇 가지 의미가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풀어주는 것이 뭐냐면 연속해서 검사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고. 자, T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브리노겐이 제대로 피브린으로 그렇죠? 형성이 되느냐 이런 기능적인 면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DRC 같은 상황에서 피브린 디그레데이션 프로덕트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방해하게 되거든요. 간섭을 하기 때문에 TT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 그 DRC 상황에서 지연이 되는 건지 해석하는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TT는 보통 검사하지 않고 보통은 PT, ABTT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두 데이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예전에 이제 디다이머가 이제 세팅되기 전에 환자인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하이 리스크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서는 상태를 보셔서 그냥 스크린만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이제 혈소판하고 디다이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연속 검사하셔서 이 값들이 이제 좀 악화되는 상황이고 환자 상태도 안 좋아진다 이럴 때는 PT, APTT 같이 검사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DIC 상황으로 진입이 된 것 같은 환자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네 가지다. 그렇죠. 혈소판, 디다이머, PT, APTT를 다 검사하라.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환자 보시면 이제 비출혈이 있고 구강 점상 출혈과 복통이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한쪽에 신장에 농양이 되게 이제 농양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비출혈하고 구강 점상 출혈. 자, 이거 특히 구강에 점상 출혈이 있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혈소판과 관련된 전형적인 임상 소견이라고 그랬죠. 근데 혈소판이 지금 83,000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한 2만에서 5만, 어떤 경우는 그냥 2만 정도로만 기준점을 제시하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능 저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응곡에 어떤 선천적으로 이제 뭐 혈소판에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제 DIC가 되는 거죠. 그렇죠? DIC. 그래서 이제 APTT, PT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D다이머가 세팅이 돼 있다 그러면 D다이머를 검사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IC로 진단할 수가 있고 치료 과정 중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검사하면서 좀 더 악화되는지 안정화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 옆에 있는 개는 역시 유선 종양인데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출혈이 오랫동안 있었네요. 그 다음에 복부 피하 출혈까지 있고 이미 그쵸 병원에 내원한 상태가 좀 예후가 매우 안 좋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네요. 여기 보시면 혈소판은 15,000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피브리노겐도 낮아져 있고 APTT 지연돼 있고 PT도 좀 지연이 돼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 도말 표본을 보니까 조각적혈구 시스토사이트라고 하죠. 시스토사이트가 이제 중등도로 이제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액학에서는 DIC 관련해서는 이 시스토사이트를 자주 언급을 하는데 실제 케이스에서 보면은 DIC가 있는 환자에서 시스토사이트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한 20% 정도,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시스토사이트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사실 뭐 DIC나 트롬보 엠볼리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제 시스토사이트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급 상황에서 도말표본 보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요 APTT하고 TT 중에서 보통의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증가하게 되는데 APTT가 PT보다 좀 더 민감도가 높아가지고 완연한 DIC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PT는 정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APTT하고 이제 PT 같은 경우에는 그 샘플링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샘플링을 잘 하셔가지고 만약에 샘플링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특히 APTT 같은 경우는 쉽게 검사가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샘플링을 잘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응급 중환자 상황에서 체열하기가 좀 만만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 오류를 좀 그렇죠? 오류 값을 좀 그 검사 결과 값을 신뢰하기 위해서 체열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아까 앞에서도 보여줬던 이제 열사병 환자들의 이제 연속 검사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색은 비생존군이고요. 그다음에 검정색은 이제 생존군인데 여기 보시면 당연히 이제 DIC 상황이니까 엔티트롬빈 소모가 많이 돼서 다 감소되어 있긴 하죠. 그러나 PT, APTT, D다이머를 보시면은 이렇게 특히 별표가 된 것은 두 군 간에 이제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유의적으로 이제 차이가 날 정도로 비생존 구간이 좀 더 높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DIC가 이제 진단된 상황에서는 혈소판, PT, APTT, D다이머를 연속적으로 검사하면서 이것이 안정화되는지 악화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후약 논문들이 요즘 이제 뭐 한 편씩 한 편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확립된 상황은 아니지만 연속해서 검사하는 것은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렇죠. 뭐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하이 리스크 디지즈 환자가 내원했을 때, 그렇죠. 스크리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혈소판하고 D다이머 검사를 연속해서 검사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좀 악화된다든지, 뭐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좀 반응이 좀 좋지 않다 이럴 때는 PT, APTT까지 반복해서 검사하면서, 그렇죠. DIC 여부를 평가해보고 또 환자의 치료 반응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좀 애매한 경우에는 이렇게 스코어링 시스템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선제적인 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선제적인 검사. 선제적인 검사에서는 위양성이 많은 검사를 활용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어때요? 이제 이 코로나 한번 걸리면 되게 위험했으니까 치명률이 높았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도 선제적으로 이제 PCR 검사를 한 거죠. 그렇죠? 실제 PCR에서 양성 나왔다고 해서 꼭 코로나로 진행되는 건 아닌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DIC나 트롬보 엠볼리즘이라는 상황이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선제적으로 좀 과하게 적극적으로 치료만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검사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최소한 그런 경우에는 D다이머하고 혈소판으로 이렇게 선별 검사 반복해서 검사하시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PT, APTT를 같이 곁들여서 검사를 하시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렇죠? 민감도가 특이도가 낮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시면 건강견하고 그 다음에 하이 리스크 디지즈 그룹하고 그 다음에 트롬보 엠볼리즘과 DIC가 있는 이 디지즈 군인데 요것을 검사한 시점에서는 그렇죠. 검사한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막 겹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겹치면서 트롬보 엠볼리즘 없는 환자들 이 검사 시점에는 DIC나 트롬보 엠볼리즘이 없는 이 환자들도 사실은 연속해서 모니터링을 했다 그러면 이 환자 중에서도 얼마든지 DIC나 트롬보 엠볼리즘 환자가 아마 나타났을 거거든요. 그렇죠. 옆에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데이터도 검사 시점에서는 트롬보 엠볼리즘이 없는 걸로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모니터링 했을 때는 아마 나타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제적인 검사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응급중환자가 꼭 아닌다 하더라도 그렇죠? 하이 리스크 디지즈 상태로 이제 내원한 경우라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D다이머나 PLT 혈소판의 연속 검사로 선별을 하시고 좀 합병증도 오고 상태가 좀 녹록지 않다 싶을 때는 PT, APTT까지 같이 곁들여 가지고 연속해서 검사하시면서 변화의 추이를 보는 것이 DIC를 좀 더 확정하는데 또는 그 다음에 DIC 환자를 치료 모니터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테이블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다 정리한 거고요. 예, 정리한 거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혈소판, APTT, PT, D다이머 이 정도가 기본이 되겠고 엔티트롬빈은 아무래도 이제 원내 검사는 좀 어렵긴 하니까 그렇죠. 좀 원내 검사가 되면 또 좋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적혈구 무형을 보는 것은 좀 요즘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간단하게 좀 이제 알아보긴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좀 복잡한 병태 생리 영역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뭐 제가 최대한 또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서 D다이머를 어떤 상황에 적용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정보가 더 필요하든지 뭐 질문이 있으시든지 뭐 이런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하시다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또 질문도 올려주시고 정보도 요청하시면 더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D다이머 검사를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정말 치사율이 참 높은 병태 생리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죠? 좀 더 초기에 환자들이 선별이 돼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돼가지고 그렇죠? 정말 좀 더 많은 수의 그죠? 환자들이 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